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 문을 나서자 레흘루도프는 알록달록한 앞치마를 두르고 귀걸이를 단 굵은 종아리에 맨발로 땅을 힘차게 디디면서 질경이와 유채꽃이 가득 피어있는 목장 안에 다져진 오솔길을 서둘러 오는 시골 처녀와 마주쳤다. 처녀는 왼손을 앞으로 내저으며 오른손으로는 붉은 수탉 한 마리를 배에 꼭 부둥켜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탉은 빨간 볕을 흔들거리면서 안심한 모습으로 눈을 껌벅거리면서 까만 한쪽 발을 줄곧 오므렸다 폈다 하며 처녀의 앞치마에 걸린 발톱을 빼내려 하고 있었다. 처녀는 주인 쪽으로 가까이 감에 따라 차츰 걸음을 늦추어 종종 걸음에서 보통 걸음이 되더니 드디어 엇갈리게 되었을 때는 멈추어 서서 머리를 반듯하게 세우더니 꾸벅 절을 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고 나자 다시 수탉을 부둥켜 안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레흘루도프는 우물 쪽으로 향해 가다가 꾀재재한 속옷을 입은 구부러진 등에 무거운 물통을 이고 올라오는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조심스레 물통을 내려놓고 아까 그 처녀가 한 것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절을 했다. 우물을 지나자마자 곧 마을이었다. 화창하게 갠 더운 날이라 아침 10시인데도 몹시 후텁지근했다. 이따금 구름이 올라와서 태양을 가릴 뿐이었다. 한길 가득히 코를 찌르는 지독한 그러나 불쾌하지는 않은 걸음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이것은 산으로 통하고 있는 수레바퀴로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다져진 산길을 줄지어 올라가고 있는 집마차에서도 풍겨왔지만 그보다도 레흘루도프가 지나가는 길 옆에 집집마다 열어젖힌 대문으로 흘러나오는 파헤친 뜰의 걸음 냄새였다. 집마차 뒤에서 걸음으로 얼룩진 셔츠와 바지를 입고 맨발로 따라가는 농부들이 회색빛 모자에 비단 리본을 햇빛에 반짝이면서 번쩍거리는 손잡이에 옹이가 많고 윤이 나는 단장으로 걸을 때마다 땅을 짚으며 마을길을 향해 올라가는 키가 큰 주인의 모습을 신기한 듯이 줄곧 돌아보았다. 들에서 돌아오는 농부들은 성급한 말이 끄는 빈 마차의 마부석에 앉아 흔들리면서 깜짝 놀라 모자를 벗고 낯선 신사를 향해 눈을 크게 떴다. 여자들은 문간과 처마 밑으로 달려나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흘루도프가 4번째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걸음을 산더미처럼 실은 집마차가 덜거덕거리는 바퀴 소리를 울리며 나와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걸음 위에는 사람이 앉도록 가마니가 깔려 있었다. 그 뒤에서 6살쯤 된 사내아이가 마차에 타는 것이 신이 났는지 맨발로 달려나왔다. 젊은 농부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면서 말을 문 밖으로 몰아냈다. 다리가 긴 잿빛 망아지가 그 뒤에서 깡충깡충 뛰어나오다가 레흘루도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집마차에 몸을 부딪혔다.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문간으로 끌어내며 불안스레 나지기 콧소리를 내는 어미말 곁을 지나쳐 앞으로 달려갔다. 다음 마차를 끌고 나온 것은 바싹 말랐지만 힘이 세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는 맨발에 줄무늬 바지를 입고 더러운 긴 셔츠바람으로 등 아래쪽에 여인 엉덩이 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말들이 말똥이 타고난 재처럼 잿빛을 띠며 흩어져 있는 단단한 길로 나가버리자 노인은 문간으로 되돌아와서 레흘루도프에게 인사했다. 여기 마님의 조카님이 아니십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시다면 마을을 돌아보시려 오셨나요? 하고 노인은 수다스레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지내시는 형편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레흘리도프는 이렇게 물었다. 산다고 할 수도 없습죠. 이보다 못한 생활이 어디 있으려고요. 마치 만족스러운 듯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을 끌면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은 말했다. 왜 그렇지요? 레흘리도프는 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글쎄, 이런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아닙니다. 하면서 노인은 레흘리도프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서서 걸음 부스러기가 치워져서 땅바닥에 드러난 처마 밑으로 갔다. 레흘리도프도 그 뒤를 따라 밑으로 들어갔다. 저기 보시다시피 제 식구는 12명이나 된답니다. 노인은 두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자들은 머리수건을 어깨에 늘어뜨리고 땀투성이가 되어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종아리 중간까지 드러낸 다리를 걸음으로 더럽힌 채 아직 다 채우지 못한 산더미 같은 걸음 속에 쇠스랑을 들고 서 있었다. 다달이 100kg이나 되는 밀가루를 사야 하는 형편인데 무슨 수로 그것을 사겠습니까? 영감님 밭에서 나는 걸로는 모자라나요? 제 밭이요? 노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엷은 웃음을 띄었다. 우리 집 토지로는 세 사람이 먹는 게 다지요. 올해는 보리 8단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했습죠.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못 갈 겁니다요. 그럼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그래 할 수 없이 자식놈 하나를 머슴으로 내보내고 나리 사무실에서 빚을 냈습죠. 그것도 대제일 전에 다 써버려서 곡물도 못 낼 형편이랍니다. 곡물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집에서는 17루블씩 1년에 3번 물어야 합죠. 아, 정말 비참한 생활이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요. 집에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레흘리도프는 깨끗이 쓸어놓은 자리에서 뜰로 나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걸음과 쇠스랑으로 파헤쳐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황갈색 거름더미 쪽으로 걸어갔다. 괜찮고 말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맨발가락 사이로 걸음물이 질컥질컥 삐어져 나오도록 걸음을 밟고 성큼성큼 레흘리도프를 앞질러 가서 문을 열었다. 여자들은 흘러내린 머리수건을 고쳐 쓰고 치맛자락을 내리고는 소매에 금단추가 번쩍이는 멋있는 신사가 자기들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신기한 듯이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집안에서 더러운 속옷 차림의 소녀 둘이 뛰어나왔다. 레흘리도프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구부려 좁고 더러운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겨 나왔으며 배틀이 좁은 방 안을 꽉 차지하고 있었다. 부뚜막 곁에는 소매를 걷어올린 노파가 비쩍 마른 두 팔을 드러내고 서 있었다. 나리께서 우리 집을 찾아주셨어. 하고 노인이 말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걷어올렸던 소매를 내리면서 노파가 상냥하게 말했다. 댁의 살림살이를 좀 둘러보고 싶어서요.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네, 그저 보시는 대로지요. 보세요.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서 언제 누가 깔려 죽을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영감은 이래도 좋다고 하니까 이대로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성격이 괄괄해 보이는 노파는 머리를 바쁘게 흔들면서 말했다. 지금부터 점심 준비를 할 참이었죠.
일꾼들 점심을 먹여야 하거든요. 어떤 것을 드시나요? 어떤 것을 먹느냐고요? 우리 집 음식은 대단하죠. 먼저 빵을 먹고 그 바스를 마시고 또 그 바스를 마시고 빵을 먹는답니다. 절반쯤 삭을 대로 삭아버린 이를 보이면서 노파는 말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드시는지 보여주시오. 먹는 것 말씀입니까요? 하고 노인이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집 음식은 간단합죠. 이봐, 날 있게 보여드려요. 노파는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 농민들이 뭘 먹고 사는지 보시겠다는 건가요? 참, 나리는 호기심이 많으시구려. 뭐든지 알고 싶어 하시니 제가 말한 대로랍니다. 빵에다 크바스, 그리고 수프. 어제 며느리들이 먹을 거리를 뜯어와서 그걸로 수프를 끓였죠. 그리고 감자. 그것뿐인가요? 나머지는 우유로 맛을 들이는 것뿐이죠 뭐. 노파는 희죽희죽 웃고는 문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문은 열려 있고 문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사내아이, 계집아이, 젖먹이를 아는 여자들이 문간을 가득 메우고 농부의 음식을 낱낱이 물어보고 있는 이상한 신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파는 주눅들지 않고 나리를 상대할 수 있는 자기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눈치였다. 정말 지독한 생활이랍니다. 날이 밑바닥 입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인은 말했다. 저리들 가 있어. 그는 문간에 득실거리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레흘리도프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말했다. 왜 부끄러운지는 잘 알 수가 없었다. 일부러 들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요. 하고 노인은 말했다. 문 어귀에 몰려있던 여자와 아이들이 서로 밀치면서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길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 뒤를 쫓아서 두 사내아이가 맨발로 달려왔다. 형인 듯한 아이는 본래는 흰 것인 듯한 더러워진 셔츠를 입었고 또 한 아이는 색이 바랜 허름한 분홍빛 셔츠를 입고 있었다. 레흘리도프는 아이들을 돌아다보았다. 이번엔 어디로 가세요? 흰 셔츠를 입은 사내아이가 물었다. 마트로나 하리나네 집에 갈 거야. 하고 그는 소년에게 말했다. 어딘지 아니? 분홍빛 셔츠를 입은 조그만 아이가 무엇이 우스운지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큰 아이는 점잖은 얼굴로 되물었다. 마트로라라니요? 할머니요? 그래, 할머니다. 아, 하고 큰 아이가 말을 길게 뺐다. 그럼 세면이야 할머니구나. 마을 끝에 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자, 페지카. 아저씨를 데리고 가자. 응? 말은 어떻게 하고? 뭐, 괜찮아. 페지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윗마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5. 레흘리도프는 어른들과 이야기하기보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편이 한결 마음이 편했다. 분홍빛 셔츠를 입은 작은 아이도 웃음을 멈추고 형에게 지지 않고 영리하게 또렷이 말했다. 그래,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가난하니? 하고 레흘리도프가 물었다. 누가 제일 가난하냐고요? 미하일도 가난하고 시몬 마카로프도 그리고 마르파도 몹시 가난해요. 그보다 아니샤가 더 가난해. 아니샤는 소도 없잖아. 그래서 얻어먹고 지내잖아. 하고 페지카가 말했다. 소는 없지만 그 대신 3식구밖에 없단 말이야. 마르파는 5식구라고. 하고 큰아이가 반대했다.
작은 아이는 아니샤 편을 고집했다. 그렇지만 아니샤는 과부야. 넌 아니샤가 과부라고 하지만 마르파도 과부나 마찬가지야. 하고 큰아이는 우겼다. 역시 남편이 집에 없잖아. 남편은 어디 갔는데? 레훌리도프가 물었다. 감옥에서 일을 기르고 있죠.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표현을 흉내내면서 큰아이가 대답했다. 지난해 여름 지준의 숲에서 자작나무 2그루를 몰래 잘랐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하고 작은아이가 얼른 대답했다. 벌써 반년이나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집 엄마가 밥을 얻으러 다녀요. 애가 3이나 있고 병신 할머니가 있거든요. 하고 제법 어른스럽게 말을 했다. 어디에 있니? 그 집은? 하고 레을류도프가 물었다. 바로 저 집이에요. 손가락으로 한 집을 가리키면서 사내아이가 말했다. 레을류도프가 걸어가는 그 집 앞길에 머리가 희끄무레한 어린 사내아이가 심한 밧장다리로 겨우 몸을 의지하고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바시카! 이 녀석아! 총알처럼 어디로 뛰어나가는 거야? 하고 외치면서 쟤라도 뒤집어 쓴 듯한 더러운 잿빛 셔츠를 입은 여자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깜짝 놀란 얼굴로 레훌류도프 앞으로 달려오더니 마치 아이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겁먹은 듯이 다짜고짜 아이를 끌어안고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레훌류도프의 숲에서 자작나무를 2그루 훔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마누라였다. 그럼 마트로나는 어떠냐? 역시 가난하냐? 이미 마트로나의 오두막에 온 다음에야 레훌류도프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가난하다고요. 술을 팔고 있는데. 분홍빛 셔츠를 입은 작은 아이가 잘라 말했다. 마트로나의 집에 도착한 레훌류도프는 아이들을 남겨놓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로나의 초라한 오두막은 길이가 4m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며 화덕 뒤에 있는 침대는 큰 남자라면 발을 오므리지 않고는 잘 수 없을 정도였다. 저 침대 위에서 카투샤는 아이를 낳고 병들었구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한 대의 배틀이 집안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레훌리도프가 문간의 낮은 문살에 머리를 부딪혀가며 들어갔을 때 노파는 큰 손녀와 함께 막 배틀을 차려놓은 참이었다. 다른 2 손녀가 레훌리도프의 뒤를 따라 집안에 들어와서 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배틀에 얽힌 실이 잘 풀리지 않자 짜증을 내고 있던 노파가 성난 듯이 말했다. 게다가 술을 몰래 팔고 있었기 때문에 노파는 낯선 남자를 몹시 경계하는 눈치였다. 나는 여기 지주인데 할머니한테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노파는 찬찬히 살펴보면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다. 아이고, 젊은 날이시네. 나 좀 보게. 바보같이 알아뵙지도 못하고서 지나가는 사람인 줄만 알았지 뭡니까요? 노파는 짐짓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할머니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열려있는 문 쪽을 보면서 레훌리도프가 말했다. 문턱에는 아이들이 서 있고 그 뒤에 얼굴이 해쓱한 여자 하나가 넝마 조각으로 만든 두건을 씌운 병 때문에 얼굴이 창백한 어린애를 안고 서 있었다. 어린애는 말라빠진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방긋이 웃고 있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얼굴을 내미는구나. 때려줄 테다. 그 몽둥이 이리 줘. 노파는 문어기에 서 있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서 문을 닫지 못해. 아이들은 달아났다. 어린아이를 아는 여자가 문을 닫았다. 정말 누구신가 했어요. 주인 나리께서 오시다니 황송해요. 정말 훌륭하게 되셨네요. 하고 노파는
수다스럽게 짓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누추한데 싫어하시지도 않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주 훌륭해지셨어요. 자, 이리 들어오세요. 나으리 어서 앉으세요. 노파는 앞치마를 들어 판자로 만든 긴 의자를 닦으면서 말했다. 난 또 어떤 나쁜 놈이 왔나 했죠. 설마 나리께서 찾아오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바보 같은 늙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서. 레흘리도프는 긴 의자에 앉았다. 노파는 그 앞에 서서 볼에 오른손을 대고 왼손으로 그 뾰족한 팔꿈치를 누르면서 마치 노래라도 부르는 듯한 소리로 다시 짓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이가 드셨네요, 나으리. 우엉꽃처럼 아름다운 도련님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군요. 근심 걱정이 있으신가요? 실은 할머니한테 알고 싶은 게 있어 왔는데 카투샤 마슬로바를 기억하십니까? 카테리나 말씀이세요? 잊을 리가 있어요. 제 조카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애가 가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죄다 알고 있어요. 그야 날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누구나 실수라는 건 있는 법이에요. 젊은 탓이죠. 차를 마시는 동안에라도 불쑥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함께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이 일만은요. 나리는 그 애를 버렸지만 그만한 대가는 지르신 셈이죠. 100루블이나 되는 돈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가 한 짓을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제 말을 들었더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실이 좋지 않은 계집애였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이 있은 뒤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주인 말을 듣지 않고 마구 대들었으니 우리네 신분으로 주인한테 대들다니 그게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요? 물론 쫓겨났죠. 그 뒤에도 모처럼 산림 감독댁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도 오래 있지를 못했답니다. 나는 아이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죠.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이 때문에 저도 그때 골치를 앓았답니다, 나으리. 산후가 몹시 나빠서 일어난다는 건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풍습대로 세례를 받게 해서 남에게 주기로 했죠.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천사 같은 조그만 영혼까지 괴롭힌다는 건 너무 불쌍해서 말이지요. 세상에는 낳아서 젖도 먹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말라 죽는 아이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보다는 귀찮더라도 남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 마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 맡길 곳은 있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데리고 가자마자 곧 죽어버렸다고. 그 여자가 누군데? 그 여자 말이에요. 왜 그 스코르디뇨에 살고 있던 여자 말입니다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였죠. 이름이 마라니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죽었어요. 영리한 여자였죠. 이를테면 말이죠. 이렇게 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면 자기 집에서 맡아서 양육원으로 보낼 날짜가 다 될 때까지 기르는 거죠. 그리고 3명이나 4명이 모이면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집안도 예쁘게 꾸며서 부부 침대만한 커다란 요람에다가 아이를 이리저리 닐 수가 있었죠. 조그만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 그 속에다 내 아이를 서로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발을 가운데로 모아서 누인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지요. 젖꼭지만 물려놓으면 모두 얌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가테리나의 아기도 그렇게 해서 데려가 주었답니다. 그 여자 집에는 2주일 정도 두었을까요? 아이는 그때 벌써 쇠약해졌답니다. 그래, 귀여운 아기였던가요? 그러면요, 얼마나 귀엽던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예쁜 아기는 없었을걸요. 나리를 꼭 닮았대요. 노파는 눈을 깜빡이면서 덧붙였다. 왜 쇠약해졌을까요? 아마 젖 먹이는 게 나빴던 모양이죠. 젖이고 뭐고 먹이는 게 있었나요? 어느 아이고 똑같이 다루었죠. 그야 뻔하죠. 제 자식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동안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모스크바에 닿자마자 금방 죽어버렸대요. 증명서까지 받아왔습니다. 빈틈없는 말이에요. 참 영리한 여자였죠. 레흐리도프가 자기 아이에 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6. 들어갈 때와 같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레흐리도프는 밖으로 나왔다. 잿빛으로 더러워진 흰 셔츠와 분홍빛 셔츠를 입은 두 아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밖에 새로운 아이들이 몇 명 더 모여 있었다. 그 속에는 넝마 조각으로 만든 두건을 씌운 창백한 어린애를 가볍게 하는 아까 그 바싹 마른 여자도 섞여 있었다. 그 어린아이는 늙은이처럼 시든 조그만 얼굴에 온통 주름을 짓고 줄곧 기분 나쁜 웃음을 띠고는 힘을 주어 구부린 엄지손가락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레흐리도프는 그것이 고통의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아까 말한 아니샤예요. 하고 큰아이가 말했다. 레흐리도프는 아니샤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하고 그는 물었다. 무엇을 먹고 살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요? 얻어먹고 지내죠 뭐. 하고 아니샤는 말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늙은이 같은 어린아이는 온 얼굴에 웃음을 띠고 고구마 벌레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했다. 레흐리도프는 지갑을 꺼내어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여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가 채 두 걸음도 가기 전에 어린애를 안은 다른 여자가, 이어 노파가, 다시 또 다른 한 여자가 따라왔다. 저마다 가난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했다. 레흐리도프는 지갑에 있던 잔돈 60루블을 몽땅 꺼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우울하고 슬픈 마음에 잠겨 자기 숙소인 관리인 별채로 돌아갔다. 웃는 얼굴로 관리인은 레흐리도프를 맞으면서 오늘 밤에 농민들이 모인다고 알렸다. 레흐리도프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뜰로 나가 방금 직접 보고 온 일들을 생각하며 무성한 풀이에 하얀 능금 꽃잎이 떨어져 있는 오솔길을 거닐기 시작했다. 별채의 주인은 처음 한동안 조용하더니 관리인 집 쪽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화가 나서 소리치는 두 여자의 목소리와 그 사이에 이따금 관리인의 웃음을 머금은 듯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흐리도프는 귀를 기울였다. 내 힘에 넘친단 말이에요.
어째서 목에 건 십자가를 빼앗는 것 같은 행동을 하나요? 하는 성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잠깐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하고 또 한 여자의 소리가 말했다. 돌려줘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암소도 말라 죽고 아이들한테 우유도 못 먹이게 된다고요. 돈으로 갚든지 일을 해서 갚든지 알았어? 관리인의 온화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레흘리도프는 뜰을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입구 계단 아래에 머리를 풀어 헤친 두 여자가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임신한 것 같았다. 계단 중간에는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관리인이 서 있었다. 지주를 보더니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수건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주머니에서 두 손을 빼고 웃는 얼굴을 보였다.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농민들은 송아지나 암소를 일부러 지주의 목장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이 여자들의 암소 2마리가 목장에서 잡혀 끌려왔던 것이다. 관리인은 한 마리에 30코페이카씩 보상하든지 그것이 싫으면 이틀 동안 일을 해서 갚으라고 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여자들의 주장은 첫째, 암소가 잠깐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 둘째, 돈이 없다는 것, 셋째, 일할 것을 약속할 테니 아침부터 먹이도 주지 않고 울 속에 갇혀서 슬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암소를 당장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다짐해서 부탁하지 않았나? 관리인은 증인이 되어달라는 듯이 웃는 얼굴로 레흘리도프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풀을 뜯어 먹이려고 내놓았으면 자기 소의 감시쯤은 잘해야지. 아기한테 잠깐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달아나 버린 거라고요. 소를 본다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야 되나? 하지만 어린애 젖은 누가 먹여요? 당신이 먹여줄 거예요? 정말 목장을 못 쓰게 만들었다면 차라리 괜찮죠. 배는 안 고플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잠깐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목장이 온통 짓밟혔답니다. 하고 관리인은 레흘리도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정을 다 봐주면 마른 풀이 없어지고 맙니다. 거짓말 말아요. 하고 임신한 여자가 소리쳤다. 우리 집 소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붙들린 일이 없다고요. 그러게 이번에 붙들렸으니 돈을 내든가 일을 하든가 결정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일을 할 테니 암소를 내줘요. 먹이도 주지 않고 굶겨서 어쩔 셈이죠? 임신한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렇잖아도 밤낮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판인데 시어머니는 병중이고 남편은 집에 붙어있지를 않으니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혼자서 해낼 수가 있나요? 이젠 아주 지쳐버렸어요. 게다가 관리인은 일을 해서 갚으라고 들볶아대니. 레흘리도프는 암소를 내주라고 관리인에게 이르고 다시 뜰을 거닐며 자기 생각을 가다듬어 보려고 했으나 이제 더 생각할 것이 없었다. 지금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고 이처럼 선명한 것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그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어째서 이처럼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는지 새삼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더구나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렸다. 그들 사이에는 죽음에 홀린 듯한 생활 태도가 만들어져 있다. 아이들의 죽음, 여자들의 힘겨운 노동, 모든 사람들의, 특히 노인들의 식량 부족, 더구나 서서히 이런 상태에 젖어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들의 이 무섭도록 찌든 생활이 보이지 않았고 불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는 농민들의 가난한 주된 원인이, 농민 자신이 의식하고 늘 내세우는 참된 원인이, 농민의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인 토지를 지주들에게 빼앗긴 데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다. 또 아이들과 노인들이 죽어가는 것은 우유가 없기 때문인데, 우유가 없는 것은 가축을 기르고 볼이나 마른 풀을 만들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농민의 모든 빈곤이, 또는 적어도 빈곤의 주된 원인이, 농민을 먹여 살려주는 토지가 농민의 손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이용하여 농민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었다. 토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야 할 만큼, 그만큼 농민에게 필요한 토지가 지나치게 가난한 농민들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노동력의 대가는 그 땅에서 나는 보리가 외국으로 팔려가서 토지 소유자들의 모자나 단장이나 마차나 유기제품 등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또렷하게 알 수 있었다. 우란의 갇힌 말이 발밑에 풀을 다 뜯어먹었을 때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 풀을 찾아 먹게끔 허락되지 않는다면 말라 비틀어져 굶어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에서 자기는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고 말 테다. 그는 가까이 있는 자작나무 가로수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다. 학회나 정부 기관이나 신문 같은 데서 농민의 빈곤의 원인과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줄곧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는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 곧 농민들에게 필요한 토지를 농민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그만두는 방법만은 모두 입 다물고 회피만 하고 있다. 그러자 그는 헨리 주지의 기본 이론과 자기가 전에 그것에 깊이 몰두했던 일을 생각하고는 어쩌다가 그것을 잊고 있었던가 하고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다. 토지는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이나 공기나 햇빛과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대상도 될 수 없다. 토지와 토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특전에 대해 사람은 모두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이제야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행한 자기의 처사를 돌이켜보고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인정했고, 마음속으로는 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이다. 이제 그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쿠즈민스코에에서 한 것도 바꿀 참이었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으로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었다. 그 안은 농민들에게 땅값을 정하여 토지를 빌려주되 그 돈을 농민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세금이나 공공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으로 메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일세는 아니었으나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토지 소유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집에 돌아가니 관리인이 유난히 반가운 듯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식사를 권했는데, 그 얼굴에는 아내가 귀고리를 단 계집아이에게 일손을 빌려 만든 요리가 너무 졸았거나 타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나타나 있었다. 식탁에는 빳빳한 식탁보가 덮여 있었고 수놓은 수건이 냅킨 대신 얹혀 있었으며,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색슨 도자기로 된 수프 접시에는 감자가 담겨 있었고, 까만 발을 안타깝게 버둥거리던
그 수탈기 자잘하게 썰어져 군데군데 털이 남아있는 채로 떠 있었다. 수프 다음에는 털을 대강 뜯은 채 구운 같은 수탉고기와 버터와 설탕을 듬뿍 친 밀크 케이크가 나왔다. 모두 맛없는 것뿐이었지만 레흘류도프는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먹었다. 마을에서 마음에 품고 돌아온 그 시름을 한꺼번에 해결한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귀고리를 단 계집아이가 조심조심 요리 접시를 식탁에 나를 때마다 관리인의 아내는 문 뒤에서 걱정스레 지켜보았으나 관리인은 아내의 요리 솜씨가 자랑스러워 더욱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레흘류도프는 식사가 끝나자 억지로 관리인을 붙들어 앉힌 다음 자기를 시험하는 동시에 이처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빌려준다는 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 관리인의 의견을 물었다. 관리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와 같은 것을 자기도 오래전부터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몹시 반갑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그것은 레흘류도프의 설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안에 의하면 레흘류도프가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결과가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차지하는 법이라는 진리가 관리인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모두 농민들의 공동 자금이 되어야 한다고 레흘류도프가 말했을 때 관리인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금의 이자를 받으신다는 말씀이군요. 하고 관리인은 얼굴 표정을 환히 하면서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토지는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이해 못하겠소? 그렇습니다. 그러니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리의 수입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관리인은 웃음을 거두고 물었다. 그렇지. 나는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야. 관리인은 무거운 한숨을 쉬고 다시 웃는 낯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레흘류도프가 약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토지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레흘류도프의 계획에 개인의 욕심을 채울 무슨 교묘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나눠질 토지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꼭 무슨 까닭을 붙여야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금방 실망해서 지주의 계획에 더 관심을 갖는 대신 다만 주인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기 위해 계속 웃는 낯을 지었다. 관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레흘류도프는 그를 내보냈다. 그리고 칼자국과 잉크로 더러워진 테이블 앞에 앉아 자기 마음속에 다짐한 안을 종이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제 가까스로 싹이 트기 시작한 보리수 뒤로 저물어갔고 모기가 떼를 지어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 레흘류도프를 물었다. 그가 메모를 다 하고 났을 때 마을 쪽에서 가축대의 울음소리와 삐걱하고 문 열리는 소리와 집회에 모여든 농부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레흘류도프는 관리인을 불러 농부들을 사무실로 부를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을의 집회 장소로 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인이 권하는 차를 마시고 레흘류도프는 서둘러 마을로 떠났다.